정말 놀랄 일이었어요. 천사인 줄 알았던 내 며느리 휴대폰에 내 번호를 걔 도우미라고 저장하고 있었어요. 이정분 씨, 65세. 그녀는 늘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며느리 천사 같아요. 늘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며느리라며 주변에 자랑을 멈추지 않았죠. 같이 살면서 늘 상냥했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그런 말을 잘도 했다. 나는 그 말들이 다 진심인 줄 알았다. 그런 그 아이가 참 고마웠고 예뻤다. 그래서 나는 말없이 그 집안의 허드레시를 다 도맡았다. 아들 도현이,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손자 하진이를 위해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진이 학교 도시락도, 도현이 출근길 커피 한 잔도 나의 몫이라 생각했다. 늙은 내가 뭘 더 바라겠나. 그저 평화롭고 서로 아껴주며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날도 그랬다. 아침에 서연이가 분주하게 나설 채비를 하더니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난 손을 흔들며 인사해줬다. 그게 우리가 오가는 정이었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었다. 서연이가 나간 직후였다. 문득 생각이 났다. 아, 오늘 저녁에 동네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지. 집에 늦게 들어오니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 방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게 아닌가. 어라, 휴대폰을 두고 나갔네. 나는 무심결에 방으로 들어갔다. 그저 벨소리를 끄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 화면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화 수신창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개도우미. 그게 내 이름이었다. 내 번호였다. 내가 지금 서연이에게 걸고 있는 그 전화. 그 이름이 개도우미였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 글자는 흐려지지 않았다. 나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건 전화 기록을 얼른 삭제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던 척 주방 식탁에 와 앉았다. 나는 그저 숨을 죽이며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철컥 열렸다. 어머, 저 휴대폰 안 챙겼네요. 서연이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곧장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늘 그랬던 것처럼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만히, 아주 가만히 생각했다. 그 애가 했던 말, 그 애가 지었던 표정, 그 애가 건넸던 상냥한 말투들,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었을까? 난 서연이를 좀 더 지켜보고 관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굴었다. 서연이 앞에서도 여느 때처럼 웃었고 아침밥도 차렸고 하진이 도시락도 꼼꼼히 챙겼다. 그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뭘 봤는지, 내가 얼마나 멍해졌는지 그저 조용히 그 아이를 보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천사 같아 보였던 며느리를 내 마음이 아니라 현실로 보려 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엔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나는 나를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어른으로서. 말이 나를 존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항상 서연이가 할 일을 나한테 미루는 말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하진이 학원 시간이 가까워지면 서연이는 일부러 어머니 저녁 차리기 전에 하진이 좀 데려다 주실래요? 내 손에 국자가 들려 있어도 내가 방금 무릎을 쥐고 있었어도 그 아이는 날 잠시도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늘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해요. 그 웃음이 고마움인 줄 알았는데 개에게 먹이 주듯이 날 길들이는 말이었다. 이제 와 보니 가볍게 던지는 면죄부였다. 개처럼 부려먹고 미안하지 않으려는 가식적인 웃음이었던 것이다. 하루는 내가 다리를 절며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곤 가만히 앉아 다시 핸드폰을 봤다. 정말로 걱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청소기를 대신 잡았어야 했다. 어떤 날은 내가 미리 반찬을 해놨더니 그걸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 어머니 음식은 짜니까 하진이한텐 안 줘요?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다. 내가 아침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이 하진이에게 안 좋은 음식으로 치부됐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며느리의 친절한 말들이 형식적인 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애는 나를 챙긴 게 아니라 나를 개도우미로 유용하게 써먹은 것뿐이었다. 그게 진짜였다. 나는 그 아이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개처럼 부리는 개도우미였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아이의 눈빛에서 연민도, 감사도, 존중도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 아이가 내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귀에 사무친다. 어머니 덕분에 너무 편해요. 그건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난 안 해도 돼요. 그런 뜻이었다. 며느리를 관찰하던 어느 날 오후 나는 하진이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도현이는 회사에서 늦는 날이었다. 나는 하진이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불고기 했는데 먹어볼래? 하진이는 게임기를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반찬은 짜서 많이 먹지 말래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쾅 하고 부딪혔다. 나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래 썰어. 간신히 웃으며 되묻자 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음식은 옛날식이라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아이는 순수한 얼굴로 말을 덧붙였다. 근데 할머니 반찬 맛있는데 난 먹고 싶은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스타일이라 짜다. 그 말 안에는 내 정성도, 내 세월도, 내 존재도 싸그리 무시하는 그 아이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 저 아이는 내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쪽으론 할머니 음식은 안 좋다고 배우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밥상이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졌다. 똑같은 반찬을 올렸지만 내 마음은 어느새 구석으로 밀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를 대한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실은 나를 조심스레 밀어내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사실 내가 이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된 건 아들이 몇 해 전부터 내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 곁에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었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다.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어린 도현이를 키우며 땀 흘려 재산을 일궜다.
남편은 도현이가 10살 무렵 퇴근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평소 건강했던 중년의 가장이었지만 그날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났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은 우리 삶을 다시 세울 씨앗돈이 되었다. 그 돈으로 낡은 원룸 한 채를 구입했다. 처음엔 임대료를 받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지만 때로는 시장 골목에서 채소를 팔고 때로는 장사하는 이들의 허드레시를 도우며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낮에는 부동산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몇 번이고 투자 시기를 놓쳐 울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모아가며 재산을 불렸다. 도현이는 점점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서연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내가 고생해서 이룬 것들이 가족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낀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며칠 전 우연히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이제 빨리 어머니 재산 정리해서 우리가 다 가져야지. 어머니는 원룸 하나만 얻어줘도 충분할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현도 낮게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살만해졌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오래 고생해서 번 돈 우리 잘 챙겨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아프고 무너졌다. 그래도 나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집안일을 계속했다. 나는 서연이보다 사실 도현이가 더 믿기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인생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내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든 이유였고 내가 굳은 땅을 일구며 버텨낸 이유였다. 내 손으로 키웠다. 밤새 열이 펄펄 끓던 어린 도현이를 업고 병원을 뛰었고 학비가 모자라면 반지를 팔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시장 한복판에서 비 맞으며 장사하던 날 무릎이 부어 퉁퉁 붓고도 엄마 나중에 꼭 잘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 한마디에 울음 삼키며 다시 일어섰다. 나는 도현이를 사람답게 키웠다고 믿었다. 정직하고 고운 마음 가진 아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믿었는데 엄마는 원룸 하나만 얻어줘도 충분해. 그 말 내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서연이가 그런 말을 해도 설마 내 도현이까지 맞장구를 칠 줄은 몰랐다. 나를 필요한 존재로 여긴 줄 알았는데 그저 꺼내 쓸 자산으로 본 거였다. 내가 이 집에 사는 이유는 정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지금도 도현이 얼굴을 보면 어린 시절 웃음 짓던 그 아이가 겹쳐 보인다. 그래서 차마 아무 말도 못한다. 그 아이는 모른다. 내가 다 들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여태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긴 한 걸까? 나는 피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나랑 살자고 한 게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다. 도현이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하진이도 할머니랑 정 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들과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따뜻한 초대가 아니라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가진 집, 내 명의로 된 건물,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생활 공간 자체가 그들에겐 미래 자산이었던 것이다. 서연이가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건 내게 휴식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혼자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불 꺼진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 결국 나란 사람은 그들에게 편한 개도움이었고 이름 없는 돈의 주인일 뿐이었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단단하게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고 하진이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었다. 서연이 앞에서는 미소도 지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까는 밥하시다 말고 냄비를 태우셨잖아요. 그러곤 슬쩍 덧붙였다. 혹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조금 쉬고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는 그 말에 놀란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토닥이며 웃었다. 아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태우는 것도 재주지. 후후. 서연이는 피식 웃었고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 아이 눈빛 속에 담긴 확신. 아, 이제 치매로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그 확신을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유언장을 넣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결심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없는 내 집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너무나 또렷하게 살아있다. 이제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보겠다. 며느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이정분 씨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동네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씁니다. 내 전 재산 반은 손자 하진이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반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남깁니다. 단 며느리와 아들은 단 1원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엔 증여, 금지를 걸고 명예 이전 담보 대출, 매매 모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원을 찾아 정신건강진단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치매 전혀 없음, 인지력 정상. 혹시라도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음모에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슬쩍 이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된장국에 소금을 2번 넣으셨잖아요. 도현도 따라 말합니다. 엄마, 그냥 한번 병원 가보자. 요즘은 약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니까. 이정분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궁금했어. 병원 가자.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지. 검사 당일날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어르신 인지력 매우 좋으세요. 치매도 없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이렇게 또렷한 분이 드뭅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도현은 민망하니까 웃었습니다. 엄마 다행이네요. 그래, 난 건강하다라고 말했다. 이정분 씨는 아무 말 없이 병원 문을 나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합니다. 이제 너희를 향한 내 준비도 거의 끝났다. 며칠 뒤 서연이는 거실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 요양원 브로셔예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대요. 그 말을 듣자 이정분 씨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넌 이제 가면을 벗었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유언장, 진단서, 신탁계약서, 부동산 처분 금지 서류를 꺼냅니다.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젠 너희가 나갈 차례야. 이정분 씨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아, 왜 내 번호를 개도움이라고 저장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당장 말해봐. 서연은 얼어붙었다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장난으로 저장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이었어요. 이정분 씨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장난.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알기나 해. 이정분 씨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넌 정말 내가 그렇게 집안 살림이며 가족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림했던 나를 개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정분이의 눈동자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입술은 떨렸으며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다. 내 손길 하나하나, 내 희생과 사랑을 그렇게 모독하는 말로 내 존재를 깎아내렸다는 게 너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장난이었단 말이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이정분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다시 말했다. 사랑으로 희생한 모든 것이 그 모든 게 개도움이었단 말이냐? 넌 정말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이정분 씨는 벽처럼 서서 며느리 서연과 아들 도현을 바라봤다. 단호하고 서늘하고 참았던 분노가 마침내 터졌다. 혼자 잘 살고 있던 나를 왜 같이 살자고 했는지 이제야 다 알겠구나. 결국 또 나를 개도우미로 만들 생각이었지?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살림 도맡게 하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내가 깜빡깜빡하니까 유양원 얘기부터 꺼냈잖아. 나 없이 너희가 어떻게 사나 보자 싶었지. 처음부터 너희 둘이 짠 거지. 이 집도 이 재산도 그저 편하게 살아갈 도구로 본 거잖아. 도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손끝을 꼬며 울먹였다. 그런데도 내가 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웃었을 땐 난 정말 내 진심인 줄 알았어. 이정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근데 결국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일만 잘하는 도우미로 본 거였지. 아니, 개도우미. 이정분 씨의 말이 끝났을 때 현관 앞은 적막했고 비 내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잠시 후 도현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서연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다. 그제야 두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난 사과가 터져 나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저한텐 너무 익숙하고 당연했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기적이었고 철없었고 뭐가 효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도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게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께 의지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그 이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어머니의 마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정분 씨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다.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작은 여운과 흔들림이 그 공간을 채웠다. 도현과 서연이 무릎 꿇고 울며 사과를 이어가던 그때 이정분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감정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다시 눈빛이 굳었다. 그녀는 담담히 그러나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가 잘못을 인정한 건 고맙구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긴 밤을 뒤척였는지 너희는 모르겠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사과가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다. 이 집은 내 집이다. 2달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너희는 짐 정리해서 나가라. 도현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가라니요? 이정분 씨는 말을 끊었다. 그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여긴 내 집이다. 이 집에선
더 이상 나를 개도움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을 생각이다. 이건 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요양원으로 내쫓아내려 하니 나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집에서 나가라. 서연은 눈물을 떨구며 입을 막았고 도현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 밖으로는 비가 그친 뒤 축축한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이정분 씨는 문을 닫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문보다 무거운 침묵 앞에 서서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떠난 날, 집은 적막했고 한동안 텅 빈 방 안엔 이전의 소란이 남아 있었다. 이정분 씨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다. 손수 닦아낸 식탁, 옷까지 하나하나 정돈된 옷장, 그리고 주방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듯 마음속 묵은 감정도 함께 날려보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누구의 엄마도 도우미도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아침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정성껏 끓인 커피를 한 잔 마시며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전에는 가족들 밥 챙기느라 허겁지겁 보내던 아침이 이제는 조용하고 우아한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 맛이었지. 잊고 살았던 내 일상이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본 전단지, 은빛 여성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엔 수채화 클래스, 목요일엔 요가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다. 수채화를 그리며 마음을 비우고 요가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몸을 다시 느꼈다. 내 안에도 아직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게 남아 있었구나. 함께 수업을 듣는 또래 여성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소풍 같은 나들이도 그녀의 하루에 활기를 더해 주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하늘숲 쉼터라는 고아원으로 향했다. 처음엔 조용히 봉사만 하려 했지만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순간부터 마음이 열렸다. 아이들은 그녀를 정분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의 생일엔 미역국을 끓여주고 감기 걸린 아이에게는 손수 짠 목도리를 안겨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저녁이 오면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라디오를 켠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이 머무는 시간. 초인종이 울렸다. 이정분 씨는 고개를 살짝 들었고 잠시 고민하듯 몸을 멈췄다가 천천히 문 앞으로 향했다. 낯선 기척은 아니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올 거라 예상했던 얼굴들이었기에 문을 열자 그녀가 예상한 그대로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들 도현과 며느리 서연. 낯빛은 발에 있었고 눈가엔 긴장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현관문 너머에 세워두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의미를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뭔가를 말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은 도현과 서연은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날마다 해준 아침밥 한 끼, 도시락 하나, 깨끗하게 정리된 세탁물과 말없이 다림질되어 있던 와이셔츠 한 장이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았다고. 도현은 한 줄 한 줄 털어놓았다. 아내와 둘이서 살림을 꾸리며 아이를 돌보고 일과 병원비 사이에서 하루하루 버거워지자 그제야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 절감했다고 했다.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짜다고,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마음이었는지를, 자신이 도우미처럼 여겼던 그 존재가 사실은 가족의 중심이었고 모든 걸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더는 변명도 핑계도 없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며 이정분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정분 씨는 눈빛은 차가웠고 얼굴엔 감정의 여지가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과거의 조각들이 스쳐갔다.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뜨던 개도움이라는 이름, 뼈마디까지 쉽게 했던 그 단어, 그리고 부엌 너머에서 흘러나왔던 대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 재산을 정리해서 원룸 하나쯤 얻어주자는 이야기,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수십 년 헌신을 일순간에 짓밟았던 순간들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지금 이 눈앞의 두 사람에게 단 한마디 없이 그저 얼굴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고 몸짓 하나하나엔 경계가 분명했다. 자리를 내주지 않는 발끝, 다친 어깨, 움직이지 않는 문턱. 그녀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에도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 누군가의 도우미로, 편리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를 쥐었다. 상대가 아직 말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이제는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닫혔다. 그 문 너머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이정분 씨는 가까운 동네 카페에서 친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만남에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레 아들 부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친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현이 요즘 회사에서 잘린 모양이더라고. 그동안 힘들었나 봐. 손자 하진이도 자꾸 아프고 병원비 감당이 쉽지 않다더라. 이정분 씨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서연이 공무원이라 그래도 월급은 좀 되는데 아이가 계속 아프니까 그걸로는 버티기 어렵다 하더라. 돈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던데. 하지만 친구의 눈빛과 말투는 미묘하게 달랐다. 단순한 안타까움만 담긴 게 아니었다. 그 손자 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병명도 그렇고 자주 아픈 게 좀 심각할 수 있다고 들었어. 이정분 씨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가슴 한켠에선 걱정과 함께 무언가 예감 같은 게 밀려왔다. 그 손자가 걸릴 뿐이다. 친구의 말에 담긴 무언가를 직감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이정분 씨는 조용히 아들 도현을 집으로 불렀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의 거리는 여전히 가까워지지 않았다. 도현은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최근의 어려움과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정분 씨는 그를 맞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아, 내가 힘든 상황인 건 알고 있다. 회사에서 잘린 것도 하진이가 아픈 것도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곁에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 너희가 다시 내게 기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 안에는 손자 치료비로 충분할 금액이 들어 있었다. 이건 하진이 치료비다.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정분 씨는 그에게 더 이상 무엇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내 삶은 내 것이며 나를 짓밟던 모든 것을 넘어설 것이다.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기쁘게 살 것이다. 내 삶을 그들이 개도우미로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말과 행동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내 가치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결정한다. 앞으로는 나를 아끼고 보살피는 데 집중하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갈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때론 상처가 생기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